어머님, 그쪽 그릇 좀 치워주시겠어요? 손님들 앉게 해야 해서요. 며느리 서윤의 말은 늘 어머님으로 시작했지만 정작 어머니로 대접받 하려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상을 치웠습니다. 수십 명분의 설거지는 이미 두 번째 산을 쌓았고 뒤에서는 나경자가 빈잔을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물 좀 더 주실래요? 손님들이 다 마셨네. 나경자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지만 말투엔 왜 손이 느리냐는 비아냥이 묻혀 있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병을 들었고 물을 따르다 실수로 잔을 넘칠 뻔했습니다. 어머, 조심 좀 하세요. 여긴 음식점이 아니에요. 나경자의 비명에 복수는 화들짝 놀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옆에서 한 손님이 중얼댔습니다. 어머, 저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을 저렇게 대하면 어떡해? 저분이 무슨 죄를 지었나 실수 하나 한 거 가지고. 서윤은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분위기 좀 망치지 마세요. 잔칫날이에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김복수는 아침 6시 반이면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일어납니다. 아들의 유일한 손주 돌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74세이지만 허리를 곧게 펴고 고운 저고리를 꺼냅니다. 이 옷, 서윤이 한테 받은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돌이라니. 참 빠르네. 복수는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한복은 결혼할 때 며느리가 사준 것으로 예쁜 분홍빛 한복이었습니다. 외동아들 정민을 평생 혼자 키웠습니다. 우유 배달, 식당 설거지, 공장 야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우유를 돌리고 오전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저녁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어린 정민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복수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서 정민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정민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능력 있는 여자 서윤을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복수는 기뻐하며 허락했습니다. 엄마, 서윤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대학원까지 나왔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 그래, 내가 좋다면 엄마도 좋다. 서윤은 부잣집 딸이었고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복수는 그런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서윤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고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렀죠.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아이고, 우리 서윤이. 앞으로 잘해보자. 복수는 마침내 아들이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생활이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나자 서윤은 점점 바빠 보였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졌다고 했죠. 명절에도 직접 전화하는 대신 정민을 통해서만 안부를 전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 식사 잘 드세요. 정민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복수는 조금씩 서운해졌습니다.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복순이 정민에게 말했습니다. 정민아, 서윤이한테 전해줘. 너무 바빠도 가끔 전화라도 하자고. 알겠어, 엄마. 전해볼게요. 하지만 며칠 뒤 정민이 전해준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바빠서요. 이해해 주세요.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서
복수는 점점 더 서운해졌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태어나고 나면 달라지겠지 싶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산후조리원에 있다며 면회를 거절했습니다. 감염 위험이 있어서 가족만 만날 수 있다는 이유였죠. 복수는 서윤이 아이를 낳아 예민해져서 잘못 말했겠지 하며 그냥 넘겼습니다. 정민이 찍어서 보내준 사진 한 장으로 손주의 첫 모습을 봤을 뿐이었습니다. 복수는 그 작은 사진을 보며 혼자 울었습니다. 할머니인데 손주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다니. 어느새 손주가 돌이 되었습니다. 돌잔치 날 아침 정민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오늘 돌잔치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과일이랑 떡 좀 사와. 복수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손주 돌잔치에 할머니가 빈손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아들이 굳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그만큼 신경 쓸 일이 많다는 뜻이겠죠. 복수는 서운하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마트에서 과일 상자와 떡 3박스씩을 샀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웠지만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를 타기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단독주택에 도착했을 때 복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부잣집 같았거든요. 철제 대문을 열자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나경자가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였죠.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복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떡은 부엌에, 과일은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고 바로 심부름을 시키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일꾼인가? 마음에 걸렸지만 행사 준비가 바쁜 것 같아 생각을 접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부엌은 복순의 작은 집보다도 넓었고 최신식 가전제품들이 즐비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수저 세팅 좀 도와주시겠어요? 어머님, 저쪽 정리도 부탁드릴게요. 서유는 꼭 식당 주인처럼 지시했습니다. 손님들은 복순을 전혀 시어머니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용된 도움의 손 정도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아, 저분이 도움이시구나. 요즘 이런 행사엔 꼭 필요하지. 복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돈댁 나경자 여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척 어르신이신 김복순 어르신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순간 복순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친척? 내가 시어머니인데. 박수 소리도 이전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복수는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주의 친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친척 어르신이라니. 복순의 마음은 서서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김복순은 한복 속에 숨겨진 자기 발등을 내려다봤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던 발등이 퉁퉁 부어 있었고 고운 저고리엔 음식물이 튀어 얼룩이 번졌습니다. 돌잔치답게 거실엔 풍선이며 사진 액자, 셀프 포토존까지 갖춰져 있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복수는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그쪽 그릇 좀 치워주시겠어요? 손님들 앉게 해야 해서요. 며느리 서윤의 말은 늘 어머님으로 시작했지만 정작 어머니로 대접받 하려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상을 치웠습니다.
수십 명분의 설거지는 이미 두 번째 산을 쌓았고 뒤에서는 나경자가 빈잔을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물 좀 더 주실래요? 손님들이 다 마셨네. 나경자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지만 말투엔 왜 손이 느리냐는 비아냥이 묻혀 있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병을 들었고 물을 따르다 실수로 잔을 넘칠 뻔했습니다. 어머, 조심 좀 하세요. 여긴 음식점이 아니에요. 나경자의 비명에 복수는 화들짝 놀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옆에서 한 손님이 중얼댔습니다. 어머, 저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을 저렇게 대하면 어떡해? 저분이 무슨 죄를 지었나 실수 하나 한 거 가지고. 서유는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분위기 좀 망치지 마세요. 잔칫날이에요. 그때 복순의 아들 정민이 등장했습니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아까부터 안 보여서. 복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바빠 보여서 내가 좀 도왔다. 그러자 서윤이 정민의 팔짱을 끼고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자기야, 엄마 좀 피곤하시겠다 하지 말라고 하셔도 이렇게 도와주시네. 앉혀드려. 저기 자리 준비해놨어. 그 자리는 다용도실 옆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이었습니다. 빛도 들지 않는 자리에서 복순은 혼자 돌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복순이 구석 자리에 앉아있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음식을 가져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이 어수선해지고 빈 그릇들이 쌓여갔습니다. 복수는 앉아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부지런히 살아온 습관 때문이었죠. 내가 좀 정리해야겠다. 복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빈 그릇들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나경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저기 화장실 청소도 좀 부탁드려요. 손님들이 많이 쓰셔서 더러워졌네. 복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화장실 청소까지 시키다니. 하지만 주변에 손님들이 있어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이요? 네, 걸레랑 세제는 화장실 안에 있어요. 미안해요, 정말. 나경자의 미안하다는 말에는 전혀 미안함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뉘앙스였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타일로 장식된 화장실은 복순의 집 거실만큼 넓었습니다. 변기, 세면대, 바닥까지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니 이번엔 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저기 마당에 떨어진 낙엽들 좀 치워주실 수 있으세요? 사진 찍을 때 배경이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복수는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가을 낙엽들이 잔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모두 치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등이 굽어서 빗자루질이 힘들었지만 복수는 묵묵히 낙엽을 치웠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물 좀 더 주실 수 있어요? 네, 잠깐만요. 복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어떤 일 하세요? 이런 일 자주 하시나 봐요. 손놀림이 능숙하시네. 복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을 도우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저는 그냥, 아, 오늘만 도와주시는 거구나. 고생 많으세요. 그 손님이 돌아간 후 복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나경자가 또 다른 지시를 했습니다. 어머님, 손님들 코트 정리도 좀 해주세요. 안방에 걸어두시면 돼요. 복수는 현관에 걸린 고급 코트들을 하나씩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코트는 복순의 한 달 생활비보다 비싸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옷걸이에 걸면서 복수는 자신과 이들 사이의 격차를 실감했습니다. 안방에서 나오는데 복도에서 몇몇 손님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요즘 이런 행사엔 도우미 고용하는 게 필수지. 맞아. 그런데 저분은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마 경험이 많아서 그런가 봐. 일 처리가 깔끔하던데. 복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도우미, 고용, 일 처리. 이런 단어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서윤이 다시 복순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아기 기저귀 갈아야 하는데 기저귀 좀 가져다 주세요. 2층 아기 방에 있어요. 복수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이 가팔라서 무릎이 아팠지만 손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아기 방은 동화 속 방 같았습니다. 예쁜 아기 침대, 장난감들, 그리고 각종 아기용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구나. 복수는 잠시 뿌듯했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기저귀를 들고 내려가니 서유는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거기 테이블에 놓아주세요. 제가 나중에 갈아줄게요. 복수는 기저귀를 놓으며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통통한 볼에 까만 눈동자,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잠시라도 안아보고 싶었지만 서유는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어머님, 저기 과일 접시들 좀 치워주세요. 케이크 나올 시간이에요. 복수는 또다시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과일 접시들을 하나씩 치우고 케이크를 위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케이크 촛불을 끄는 순간이 왔습니다. 사진사가 가족들을 불러 모았지만 복수는 뒤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자, 가족분들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서윤, 정민, 나경자, 그리고 나경자의 남편까지 모두 손자 주변에 모였지만 복수는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 할머니도 같이 찍으셔야죠. 한 손님이 말했지만 서윤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무 많으면 복잡해져서. 복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친할머니인 자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입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복수는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설거지, 쓰레기 정리, 바닥 청소까지. 마지막까지 일손이 필요한 곳이면 어김없이 복순이 불려갔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나경자가 마지막에 인사했지만 그 말에는 고마움보다는 이제 돌아가세요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도움 많이 되었어요. 혹시 택시비 부족하시면. 서유는 지갑에서 10,000원 2장을 꺼냈습니다. 복수는 그 돈을 바라보며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마치 일당을 주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
복수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정말로 고용된 도우미가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잔치 뒷정리가 끝난 뒤 복수는 집에 가려 현관에서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기엔 너무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게스트룸 있어. 복수는 그 말이 무척 낯설었습니다. 게스트룸이라 나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닌 손님이란 뜻인가. 하지만 몸이 천근만근이라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게스트룸은 지하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복수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위층에서 들리는 말소리에 귀가 멈췄습니다. 정민아, 이 집 대출이 아직 안 끝났다면서? 나경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좀 힘들어요.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돈을 마련할 방법은 시댁뿐이네. 시댁집만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복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 집을 팔아? 그게 무슨 소리야?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이가 시어머니한테 말하면 돼. 연세도 있으시니까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편하실 거야. 요양원? 나경자가 되물었습니다. 응, 돌잔치도 했겠다. 이제 정리할 때 됐어. 체면은 차린 거니까. 복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만치 않아 보이던데? 괜찮아, 엄마. 겉으론 그럴지 몰라도 조용하고 순진해. 오늘도 봤잖아. 하루 종일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복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말없이 복순을 부려먹던 이유, 친척이라며 소개한 이유, 손자 돌잔치조차 배제한 이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이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어머니가 반대하면 어떡하지? 나경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건강보험도 정민이 이름 밑으로 바꿀 예정이고, 그러면 보호자 동의만으로 요양원 입원이 가능해. 법적으로 문제 없어. 아, 그런 거구나. 그럼 시어머니가 싫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네? 응.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더 쉬워져. 정민이가 알아서 할 거야. 복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건 자신이 평생 키운 아들이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모른 척 아침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서윤아, 너 좋아하는 시래기국 끓여놨다. 어머님이 웬일로요? 서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잔치 고생했잖니. 힘들었지? 네, 뭐 좀요. 그런데 감사해요. 서윤은 눈을 깜빡이며 미소 지었지만 복수는 이미 그 가면 뒤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혹시 우리 집 얘기한 적 있니? 서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집 얘기요? 내가 사는 작은 집 말이야. 정민이 도 알고 있어. 그 집이 내겐 전부야. 아, 네. 정민이가 얘기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라고 했는데? 복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지만 속에선 칼날이 서서히 서고 있었습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된다고. 그래. 고마워. 걱정해줘서. 복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이미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난 후
복순이 돌아가려 할 때 정민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민은 복순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 그 집 말인데. 왜?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혼자 지내시는 것보다 좋은 요양시설에서 편히 지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냐? 걱정된다고 요양원을 보내? 복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니, 뭐 나중을 위해서 미리 알아보자는 거지. 엄마 혼자 지내시는 것도 힘드시잖아. 정민아, 안 힘들어. 아직 살만하다. 복수는 정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날 요양원에 넣고 싶으면 내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 아버진 돌아가셨잖아. 그래. 그런데 나 말고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너가 지금처럼 할 수 있겠어? 그 말에 정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수는 핸드백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주택명의 이전 거부 확인서야. 이미 구청에 신고해뒀다. 정민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언제 그런 걸? 요즘 자식들이 부모 집을 자기 맘대로 판다는 소문이 많아서 혹시나 해서 돌잔치 오기 전에 구청에 들렸다. 복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설마 내 자식이 그런 생각을 할 줄은 몰랐는데 어제 위층에서 하는 이야기 들으니 가관이더라. 정민은 아무 말도 못하고 본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밤이 되자 복수는 일부러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그러자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잘 드셨어요? 그래, 내 덕에 잘 먹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머님, 응? 혹시 집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복수는 천천히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정리? 내가 왜? 나이 드시면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잖아요. 서윤아, 난 괜찮다. 너가 걱정하는 만큼 힘들지 않아. 나는 그 집에서 정민이 아버지 시신을 수의에 싸서 보냈고 정민이도 거기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자랐다. 가만히 이야기하다 보니 화가 나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왜 해? 나는 그 집에서 죽을 거다. 서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복수는 조금이 남아 속이 후련했습니다. 내가 친척이면 다음에 올 때는 진짜 손님처럼 대접 좀 받아야겠다. 고마워, 게스트룸. 딱 좋더라. 그날 밤 서윤은 처음으로 위기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복수는 순하지도 순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순의 눈빛은 무언가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아들이 아닌 며느리 서윤이 직접 어머님 오셔서 식사 좀 같이 하시죠라며 불러들인 날이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찾지도 전화도 하지 않는 며느리라 평소라면 웬일인가 싶었겠지만 복수는 이미 그 속내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손자 돌 때 이야기했던 집 이야기를 하려 하는 거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갈게. 복순이 도착하자 서윤은 살가운 척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정민은 출근했고 집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준비했어요. 복수는 서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과할 정도로 친절했거든요. 테이블에는 고급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서윤은 계속해서
복순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 같구나. 아니에요. 어머님께 평소에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요. 서유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대출 이자도 많이 오르고 생활비도 부담되잖아요. 어머님도 아시죠? 서윤이 본격적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복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렇지. 요즘 힘든 사람 많더라. 저도 사실 친정에서도 체면이 있잖아요. 남들 다 대출 없이 사는데 저만 이자에 허덕이니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세요. 서유는 마치 동정심을 유도하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이미 서윤의 진짜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이 계신 그 집 혹시 팔 의향은 없으세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혼자 사시니까 요양시설로 옮기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 시설들이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복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입을 뗐습니다. 서윤아, 그렇게 대출 이자에 허덕이면 이 궁궐 같은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게 어떠냐? 서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너는 나를 모시고 살 것도 아니면서 자꾸 내 집을 탐하니까 하는 말이야. 복순의 목소리가 조금씩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나를 모신다고 해도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요양원 이야기 꺼내는 자식 집에서 어떻게 함께 사니? 서유는 그제야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짐작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저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복수는 고개를 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협박?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다만 내가 체면을 중시한다길래 체면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알려주고 싶었어. 그날 밤 복수는 오래된 장롱 속에서 아들이 어릴 적 그린 그림을 꺼냈습니다. 종이 위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씨. 엄마는 슈퍼맨, 나랑 엄마는 둘이지만 우리는 제일 세요. 복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정민아, 넌 잊었니? 내가 날 지켜주겠다던 그 말. 며칠 후 복수는 동네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접수를 했습니다. 시니어 인권센터 상담 신청서. 접수 내용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가족이 경제적 이유로 고령 부모를 속이고 주택을 강제로 처분하려 한다. 이 상황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 센터의 상담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르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세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명의 집 팔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그날 이후 복수는 전화번호를 하나 더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서윤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대화, 제가 다 들었습니다. 당신 회사 이미지, 그리고 그렇게 중요시하는 체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죠. 서유는 그 문자를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어디세요? 나 공기 좋은 데지. 너는 어디냐? 불안해서 약 먹었니? 서유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복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반격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며칠간 며느리 서윤은 복순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오히려 불길함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순은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낯익은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이힐의 화려한 트렌치 코트 서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윤이 들어간 곳은 뜻밖에도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복수는 모른 척 지나쳤지만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꿍꿍이지? 설마 명예 변경이라도 시도하려는 건가? 그날 밤 복수는 조용히 앨범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복수는 정민을 업고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저 집에서 얼마나 버텼는데 누구 맘대로 팔아? 누구 맘대로 버려? 며칠 후 정민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서윤이 좀 이상해. 요즘 잠도 못 자고 약까지 먹더라.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나도 잠 못 자고 살아왔으니까. 정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엄마한테 좀 미안해서 서윤이랑 이야기해 봤는데 이삽이라도 드린다고. 이삽이? 복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없이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 네 아빠가 살고 돌아가시고 장례도 여기서 치른 곳이야. 내가 눈 뜨면 여기서 울고 밤 되면 여기서 3일장을 지낸 곳이야. 이 집 벽에 곰팡이 낀 자국도 내 아빠의 체온이야. 이삽이 다 필요 없어. 정민은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복순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김복순 어르신, 오늘부로 귀하의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아들 명의로 자동 변경되었습니다. 복수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건 요양원 절차의 시작이었습니다. 피보험자를 아들로 변경한 건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요양시설로 전원할 수 있다는 법적 사전 조치였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공포에 떨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정말로 날 보내려는 거구나. 창밖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마음에도 며느리의 탐욕이 얹힌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문을 열자 집 문 앞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김복순 어르신 맞으시죠? 요양원 상담 차 왔습니다. 누구 맘대로 보호자 되시는 아드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그 말에 복수는 주저없이 문을 쾅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명함을 하나 문틈에 끼워두고 갔습니다. 행복노후센터 김모 실장. 거기엔 주소와 상담 무료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수는 결국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엄마, 서윤이 많이 힘들어해. 집도 우리 명의로 해놔야 나중에 대출이 쉬워진다고. 그게 말이냐, 정민아? 집이 먼저냐, 엄마가 먼저냐? 그 말에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고, 정민아, 내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너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을 텐데. 복수는 한숨을 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복수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간 일하며 메모해둔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 이 전쟁 끝까지 가보자. 내가 호구가 아니라는 걸 니들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줄게. 복순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싸우는 어머니였습니다. 새벽 우유 배달을 하며 만난 사람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정을 나눈 사장님들, 공장에서 함께 야근을 뛰며 서로를 의지했던 동료들까지 복수는 천천히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민수 어머니세요? 저 복순이에요. 우유 배달하던 김복순. 어머, 복순이. 얼마만이야?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서 전화했어요. 복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다는 것까지 전화기 넘어 민수 어머니는 붕괴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복순아, 넌 우리 민수가 어릴 때 감기 걸려서 병원비 없을 때 돈 빌려줬잖아.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 고마워요. 그런데 조용히 해주세요. 일이 커지면 안 되니까. 알았어. 우리 민수 지금 구청에서 일해. 혹시 도움될 만한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할게. 복수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식당 사장 박 씨였습니다. 사장님, 저 복순이에요. 기억하세요? 어머, 복순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때 우리 식당에서 제일 성실하게 일하셨는데, 복수는 또다시 상황을 설명했고, 박 사장은 즉시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복순 씨, 걱정 마세요. 우리 단골 손님 중에 변호사도 있고, 기자도 있어요. 이런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전화는 공장 동료였던 순자에게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 복순이야. 어머, 복순이. 정말 오래간만이다. 어떻게 지내? 복순이 사정을 이야기하자 순자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겠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 며느리 어디 있어? 복순아, 너 우리 애들 병원비 대신 내줬던 거 안 잊었어. 그때의 내 아들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 내일 당장 동네 아줌마들 불러서 응원 갈 테니까. 아니야, 순자야. 그런 건 안 돼. 조용히 도와줘. 알았어. 그런데 복순아, 너 혼자 이런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복수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30년 전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복수는 시장에 나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보다 상인들이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복순 씨, 이거 서비스예요. 며느리 문제로 고생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아, 순자가 어제 시장 한 바퀴 돌면서 다 얘기했어요. 복순 씨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그런 며느리를 만났다고. 복순은 당황했지만 상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날 오후 복순의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김복순 어르신이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온 변호사 이준호입니다. 변호사요? 네, 박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르신의 상황을 듣고 무료 상담을 해드리러 왔습니다. 이준호 변호사는 복순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택명의 이전 거부 신고를 미리 하신 것도 현명한 판단이었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며느리가 법무사 사무실에 간 것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법적인 시도를 했다면 오히려 그쪽이 불리해질 겁니다. 복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이 황급히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진 채로 말이었습니다. 엄마, 변호사가 왔다면서요? 그래, 왔다 갔어.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린 가족인데. 복수는 정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민아, 가족이라고? 나를 요양원 보내려는 사람이 가족이야? 내 집 팔려는 사람이 가족이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게 가족이야? 그게 아니라, 정민아, 나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너에게 무언가를 강요한 적이 없어. 그런데 넌 나를 버리려 하고 강요하고 있잖아.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너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으려고. 복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 복순에게 다급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변호사는 그만 만나세요. 우리 이야기로 해결할 수 있어요. 서윤아, 이야기?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이야기였니? 어머님, 서윤아,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30년 동안 쌓아온 사람들이 내 편에 서 있어. 내가 뭘 어떻게 하든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전화를 끊은 후 복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비치는 밤이었지만 복순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복순이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지 며칠 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서윤의 어머니 나경자였습니다. 평소 거만했던 모습과는 달리 이날의 나경자는 어딘지 초조해 보였습니다. 복순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이야기요? 나경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서윤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변호사까지 끼어들어서. 그건 서윤이가 자초한 일이죠. 복순 씨, 우리 서윤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대출 이자만 매월 200만 원이 넘어서. 복수는 나경자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나경자 씨, 그게 내가 내 집을 팔아야 하는 이유가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돈을 빌려드릴 테니까 법적인 문제는 그만두시면 안 될까요? 나경자의 말에 복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을 빌려준다고요? 얼마나요? 한 500만 원 정도. 나경자 씨, 제정신이에요? 그 돈으로 딸 도와주시고 여긴 오지 마세요. 나경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수는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전 노트에서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지역 신문사 기자 김영호의 번호였습니다. 김 기자님, 저 복순이에요. 기억하세요? 어머, 복순 씨. 물론 기억하죠. 제가 신참 기자일 때 우유 배달하시면서 동네 소식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기자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복수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영호 기자는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순 씨,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사회 문제네요. 요즘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아서 사회적 관심도 높고요. 기사로 쓰실 건가요? 네, 하지만 복순 씨가 원하지 않으면 익명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복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용히 하려 했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었습니다. 실명으로 해주세요. 숨을 일이 아니니까요. 며칠 후 지역 신문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74세 홀어머니의 눈물. 며느리가 손주 돌 잔치에는 도우미로, 친할머니를 친척으로, 그리고 요양원 보내려 해. 기사에는 복순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 혼자 아들을 키운 이야기, 며느리의 배신, 그리고 집을 지키려는 노인의 처절한 몸부림까지. 기사가 나간 당일 복순의 집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어르신 응원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복순 할머니 힘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심지어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세요? 복수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찾아왔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다들 그 기사 얘기해요. 정말 창피해요. 창피하다고? 정민아, 창피한 건 내가 엄마를 버리려 한 거야. 엄마, 이제 그만해요. 제발. 복수는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민아, 엄마는 내가 잘못을 깨닫기를 바랐던 거야. 내가 다시 예전의 착한 아들로 돌아오기를. 그때 문 밖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서윤은 복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복순은 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윤아,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니? 네. 어머님,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집 생각, 돈 생각만 하고 어머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복수는 서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윤아, 늦지 않았어.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그날 밤 복수는 혼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싸움은 끝났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시간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싸워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이 단순히 집을 지킨 것이 아니라 가족의 진짜 의미를 되찾은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복순의 긴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매주 복순을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함께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정민 역시 예전의 효자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복수는 손자를 안고 집 앞 작은 마당에서 꽃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 지난 손자는 할머니를 알아보고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어머니, 꽃 예뻐요? 서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예쁘다. 너도 예쁘고. 복수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과 부드러운 손이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집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서윤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님이 싸워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아주셨으니까. 복수는 손자의 작은 손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는 너희를 미워해서 싸운 게 아니야. 사랑해서 싸운 거야. 네, 이제 알겠어요. 그때 정민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요즘 정민은 일찍 퇴근해서 복순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무슨 소식? 승진이요. 그리고 저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대출 부담을 줄이고 어머님은 어머님 집에서 편히 지내시는 걸로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복순의 작은 집에 모였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식사 후 복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사실 요즘 나한테 전화 오는 어르신들이 많아. 어떤 전화요? 기사 보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야. 다들 비슷한 처지라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시더라. 복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도 한 할머니가 우시면서 전화하셨어. 아들이 집 팔자고 한다면서. 서윤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때문에 다른 분들까지. 아니야, 서윤아.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더라. 정민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그분들을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엄마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복순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나한테 부탁을 했어.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 상담해 달라고. 정말요? 응. 내가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그래도 해볼까 싶어서. 정민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한 일은 잘못된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복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 몇 주 후, 복수는 동네 복지관에서 첫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복순을 찾아온 첫 번째 상담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70대 할머니였습니다. 복순 씨, 저도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에요. 집을 팔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어머님, 일단 주택명의 이전 거부 신고부터 하세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복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조언했습니다. 복순 씨 덕분에 용기가 생겨요. 저도 싸워볼게요. 그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르신들이 지켜야 할 건 집만이 아니라 존엄이에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수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신기하고 고마웠습니다. 서윤은 복순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정민은 아이와 함께 재미있게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복순을 보고 할마 하며 아장아장 걸어와 복순의 다리에 안겼습니다. 우리 손자 할머니 보고 싶었어? 손자는 복순을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복순은 손자를 안아 올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손자랑 꽃 심어볼까? 복순은 손자의 작은 손에 흙을 묻혀주며 함께 작은 꽃을 심었습니다. 손자는 신기한 듯 흙을 만지작거리며 깔깔 웃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복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정민이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정민이를 키웠고 이제는 손자와 함께 꽃을 심고 있구나.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서윤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워? 어머님이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끝까지 싸워서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복수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가족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야. 서로 지켜주고 때론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은 함께 가는 거지. 정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엄마의 사랑을 모른 척 했나 봐요. 정민아, 너는 내 아들이야. 평생 내 아들이고 앞으로도 내 아들일 거야. 그날 밤 복수는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민이 이제 진짜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손자도 생겼고요. 복수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할 거예요. 멀리서 정민과 서윤, 그리고 손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전쟁은 끝났고 진짜 가족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